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9월 25일 수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출생아 수, 혼인 건수가 반등의 희망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일터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500여 명가량 증가하며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기저효과와 결혼 장려를 위한 정책 효과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비율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생의 학교 폭력 비율이 가장 높았고 피해 유형 중에는 언어 폭력이 40%에 육박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12월 시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익성 적정 분배를 위해 조강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출산율 반등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면서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 같은 혜택을 주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최근 출산율 반등의 불씨가 살아났다며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이 마련돼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돼야 한다며 청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일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기업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 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우수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의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위기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 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이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와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 등이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인구 비상대책회의에 이어서 열린 일 가정 양립 성과 공유회에서는 가족 친화제도 도입에 앞장선 우수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나온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직장을 나서는 김유리아 씨. 퇴근 후 회사 인근의 직장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하원 준비를 마친 연년생 두 아이들이 반갑게 엄마를 맞이합니다. 초반에는 할머니가 좀 봐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시차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전담을 한 거거든요. 확실히 애들이 엄마가 데리러 오니까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직장에 복귀한 안수영 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라떼파파입니다. 자녀의 유년 시절을 고스란히 함께할 수 있었던 건 아빠에게도 열려 있었던 육아휴직 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아들과 아무래도 많은 시간 보내면서 유대관계가 좀 더 깊어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제 집에 갔을 때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저를 잘 따라주는 거, 저를 좋아해주는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도 좀 든든하게 어떤 동기부여랄까요? 정부는 이처럼 일가정 양립에 힘쓴 우수기업들을 초청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가족 친화제도 도입 성과와 체험 후기 등을 공유하며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우선 임신 육아기 직원들이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을 신청할 수 있는 유연근무 청구제 같은 제도를 먼저 도입해 주신다면 임산부의 건강과 양육 부모의 육아 시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나온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루 4시간 단축 근무 시 30분 휴게 시간 없이 곧바로 퇴근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합니다. 임신했거나 육아 중인 근로자들은 재택근무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유연근무를 제도화할 방침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앞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용을 구하지 않고 고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합니다. 육아휴직자로 인한 인력 공백이 큰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대체 인력풀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은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더 많은 우수기업들의 가족 친화제도 도입 성과와 직원들의 체험 후기 등은 일가족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네, 지난 7월에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500여 명가량이 증가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1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인데요. 뉴스룸의 취재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지성 기자, 이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 동향, 눈여겨볼 점들이 많은데 우선 출생아 수가 크게 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7월 출생아 수는 26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출생아 숫자로 따지면 12년 만에 최대치고 증가율로 보면 2007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집중되면서 이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7월 혼인 건수도 18,8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여 건 늘었는데요. 이 통계청은 코로나19 기저휴가와 결혼 장려를 위한 정책 효과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 앞선 뉴스 리포트에서도 다뤘듯이 일가정 양립이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또 그동안에 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온 정부의 정책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해왔습니다. 아빠의 출산 휴가 기간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인데요. 또 양육과 주거 등 핵심 분야에서 150여 개 대응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구 전략 기획부를 신설할 계획을 밝히는 등 저출생 대책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점차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경제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서 경제 상황을 진단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이 최 부총리는 먼저 물가 상황이 안정 수준에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 기준 목표 수준인 2%까지 물가가 떨어졌고 최근 수출 호조세로 경기 상황도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수 부문에선 회복 속도가 느리다고 봤는데요. 그동안 고물가 고금리 기조가 누적되면서 소비와 투자 회복이 더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최 부총리는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만간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민생 안정이 가장 중요한 기반인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투자, 건설, 소비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관심들이 많은 금투세,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 또 공매도 재개 문제도 다뤄졌죠? 네, 맞습니다. 이 최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에 세를 매기는 금투세의 폐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이 자본소득 과세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또 대기업이 계열사 합병이나 분할을 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금지된 공매도에 대해선 내년 3월부터 전면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생 통계와 주요 경제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박지성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5%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강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리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수출이 늘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전망보다는 0.3%포인트 높고 지난 5월 전망보다는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률은 2.4%로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2.0%로 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세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2%로 전망했는데 물가 상승률은 상품 가격 하락과 인건비 가격 상승률 하락으로 내년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져 실질 임금 상승과 민간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성과가 좋은 상황이라면서 실질 임금 증가가 가계소득과 소비를 받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 대확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세계 교역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높아진 운송비용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양대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성장 속도 둔화를 완화적 통화정책이 보완해 올해 2.6%, 내년 1.6% 성장하는 한편 중국은 정부의 경기 대응이 위축된 수요와 부동산 침체를 보충해 올해 4.9%, 내년 4.5%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OECD는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투자 위축과 수입 가격 상승에 더해 과도한 금융시장 변동과 노동시장 냉각을 꼽았습니다. 이에 반해 실질소득 회복과 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통화 정책에 있어 금리 인하 시기는 물가 상승 압력 억제를 위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향후 재정 충격과 지출 압박에 대응한 단호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의 비율이 4년 연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 폭력 비율이 가장 높았고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초중 고등학생이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차 전수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총 398만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피해 응답률은 11년 만에 2%를 넘어선 2.1%를 기록했습니다. 단 최근 3년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피해 응답률이 2020년 0.9%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겁니다.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학교에 등교를 안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학교 폭력을 겪은 학생의 비율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4.2%,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로 모두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 중에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1차와 지난해 2차 조사 결과 모두 비중이 증가한 유형은 집단 따돌림, 성폭력, 금품갈취로 집계됐습니다. 학교폭력 방관자 비율은 줄었습니다. 목격 응답률과 신고 비율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신고 동료와 예방교육 효과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전국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2,200여 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위촉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제5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 고발입니다. 지난 뉴스에서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행태를 고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관리 문제입니다. 배터리 화재 위험은 물론이고 곳곳을 가로막고 서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충전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갑자기 불이 타오릅니다. 배터리가 폭발하고 불은 주변을 다 삼킬 정도로 거세집니다. 전동 킥보드 화재는 최근 들어 한 해 1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년 사망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기 자전거 화재도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용 이동장치 화재는 대부분 배터리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입니다. 배터리 화재는 순식간에 커지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열폭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배터리 전체, 배터리 팩 내부에 있는 배터리 셀 전체가 그냥 다 소실이 되는.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거나 비가 오면 또 비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화재 우려도 높습니다. 배터리 소재인 리튬이 고온과 습도에 취약한 탓인데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을 키웁니다. 취재진이 강남역 주변의 공유형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의 제품 설명을 일일이 확인해봤는데 대다수가 중국산 배터리였습니다. 전기차 화재 이런 건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됐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각심이 되어 있지만 전동 스쿠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경각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려져야 되고 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화재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일대를 직접 돌아봤더니 지하철역 진출입로를 비롯해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 진출입로를 막거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는 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심지어 찻길에 주정차해 놓는 바람에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던 건데요. 지나가던 차가 실수로 그걸 치고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거에 행인분이 맞으신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급기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퇴출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파리는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해 유럽에서 처음으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고 최근에는 호주 멜버른 등도 동참했습니다. 반면에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만큼 퇴출 대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성숙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지진에 의한 원전 사고 땐 화재와 방사능 누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원전 지역에서 복합 재난이 벌어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실전 같은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보수 작업 중 지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합니다. 화재 상황을 인지한 자체 소방대가 긴급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근 구조대가 출동해 직원을 구조합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응급의료소가 설치돼 부상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이송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법한 사고 상황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8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제 뒤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원자력 발전소가 보이는데요. 이번 훈련은 원전 주변 지진으로 발전소 내 화재가 발생하고 방사능 누출로 피해가 강화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훈련은 사고 상황을 인지하는 초기 대응 단계부터 비상 대응, 수습과 복구가 이루어지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발전소 일부가 붕괴되고 피폭 환자 등 사상자 30여 명이 발생하는 피해 상황도 함께 설정됐습니다. 주민 대피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청색 비상에 이어 적색 비상이 발령되자 발전소 기준 반경 5km 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구호소로 옮기는 등 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차와 선박을 이용한 인근 지역 주민 대피도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레디코리아 3차 훈련을 통해 원전 복합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기관별 대응 체계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자체, 경찰, 동부대까지 협력해서 주민 소개와 보호소 운영을 실시하고 대규모 복합재난 대응 훈련을 정부에 따른 조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의미에서 의무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마지막 레디코리아 훈련으로 오는 11월 전기차 화재 사고를 가정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1차공의 시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의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1차 개발 전략회의 이후 3개월 만에 두 번째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외부 교수들로 구성된 기술 자문위와 제도 개선 자문위의 검토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조강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제도가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강 제도를 개선하여 대규모 개발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정부와 투자기업 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하고자 합니다. 조강권은 광업구역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광물을 탐사하고 생산하려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이양한 권리를 말합니다. 현재 국내 조강 제도는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인하기에 부족하고 경제성도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할 방침입니다. 기술 자문위는 1차공 시추 위치도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하고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는 현재 해외에서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공 시추 목표는 12월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연구진을 공동으로 구성합니다. 인공지능 연구개발의 교두보가 될 연구소를 미국 뉴욕에서 출범하고 이를 국제 공동연구 플랫폼으로 안착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최근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폭발과 열폭주 현상.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이 한미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됐습니다. 드라이아웃, 즉 냉매 고갈 현상 발생 시 온도가 높아지면서 시스템이 파손되는데 인공지능을 이용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진 겁니다. 배터리 냉각판을 모사한 실험 장치입니다. 이 아주 작은 관 사이로 냉매가 통과하면서 배터리에서 발생되는 열을 흡수합니다. 각국이 가진 기술의 강점을 결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산업 전반에서 양질의 빅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법을 산업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고 이러한 기술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협력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정부는 한미 공동 AI 연구진을 구성, 세계적 국제 공동 연구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을 출범했습니다. 3, 2, 1, 프론티어 랩은 미국 뉴욕대에 신설되며 국내 연구진들이 해외 파견 형식으로 현지에 상주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는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에서 나아가 우리의 삶의 방식과 경제 구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우리나라는 2028년까지 총 450억 원을 투입하고 뉴욕대 역시 인력, 인프라 등에 약 417억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AI 원천 알고리즘, AI 신뢰성, 유료 헬스케어 AI 연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교류하면서 많이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가서 글로벌 레벨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면서 충분히 동기부여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 구상 발표, 디지털 권리장전,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 글로벌 협력의 지평을 세계로 넓히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출범을 통해 한미 과학기술 동맹 강화와 더불어
국내 AI 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최근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일각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반통일적 행위에 앞장서 치어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방법은 통일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는 발언이 나오는 상황.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기부금 기탁식 행사에서 이 발언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헌법 개정을 앞두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서 호응하는 치어리더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북정책 주무부처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김 장관은 국민도 반헌법, 반통일적 주장에 결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무시한 결과 쓸모 있는 바보들로 전락한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격해온 바 있습니다. 쓸모 있는 바보들은 과거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 쓰인 표현으로 현재는 행동의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앞서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한 김수경 통일부 차관도 통일을 포기하자라는 발언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미러링한 것과 같다며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은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명명한 뒤 통일지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새로운 국경선을 획정하는 조문을 넣는 등 더욱더 남한과의 관계 단절에 매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각종 산업에서 불법적인 대가를 받는 리베이트는 긴 시간 관행처럼 굳어져 왔는데요. 국세청이 리베이트를 통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업계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변차연 기자입니다. 각종 하청업체에 건설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되돌려받은 A건설업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부부에게 수천만 원의 신혼여행비와 명품 예물비를 대납해준 B제약사. 모두 뇌물의 성격을 띤 부당 고객 유인 거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국세청이 리베이트 관련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 보험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업체 17개, 의약품업체 16개, 보험중개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가 대상입니다. 건설업에서는 시공사 선정의 대가로 재건축 조합장의 자녀 등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시행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건설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부실 시공 등 아파트와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일으키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업체에서는 병의원에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배송하고 병원장의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CEO 보험 시장에서도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습니다. 보험 중개업체가 가입법인의 대표자나 배우자 등을 보험 설계사로 허위 등록하고 수억 원의 모집 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세법 질서 위반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는 것은 물론 리베이트로 최종 이익을 누리는 자까지 끈질기게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취자에게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고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리베이트 탈세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여러 대학의 강의실 건물과 지원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유형 캠퍼스인 세종 공동 캠퍼스가 개교했습니다. 총 7개 대학이 입주를 확정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동 캠퍼스가 교육 개혁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공유형 캠퍼스인 세종 공동 캠퍼스. 이곳 학생들은 소속 대학은 다르지만 같은 캠퍼스를 누비며 강의실 건물과 학술 지원센터 등을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공동 캠퍼스 학생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입니다. 이곳 학생들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체육관과 학생회관 등 지원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주를 확정한 대학은 총 7곳. 행정정책 분야의 서울대, 고려대 행정대학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생명공학인 BT 분야의 충남대 의대와 충북대 수의대, AI와 ICT 분야의 한밭대, 공주대 등 크게 세 전공 분야로 나눠집니다. 캠퍼스 전체 규모는 60만 제곱미터에 이르며 입주가 확정된 대학의 학생 수는 3,000명입니다. 공동 캠퍼스에 입주하는 대학들은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과 교육, 연구, 협업을 통해 다양한 융복합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의대라든지 의대라든지 같이 인공지능으로 협업할 일들이 연구할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동 캠퍼스가 교육개혁의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며 지식과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웃에 있는 세종 테크밸리 주요 국책 연구기관들과 연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과 어우러지면 최고 수준의 산학연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 등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종 공동 캠퍼스가 이러한 노력을 실현하는 성공 스토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2주년을 맞은 대토론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의 주요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국교위는 내년 3월 발표될 계획안에 대해 학생 성장과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고 대입 패러다임 또한 이에 맞춰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에선 수능 서술평가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절대평가 전면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부산, 충북, 충남, 전남, 경남 등 5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4억 원이 긴급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기관에서는 피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 복구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금리가 최대 3.1%로 오르고 기존의 입주자 저축 가입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개선 방안에 따르면 23일부터 주택 청약 종합저축의 금리가 종전 최대 2.8%에서 최대 3.1%로 0.3%포인트 인상돼 종합저축의 금리가 시중 4대 은행 예금 금리보다 더 높아졌으며 약 2,500만 명의 가입자가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청약 예부금, 청약 저축 등 입주자 저축을 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해 민영과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을 할 수 있던 것이 모든 주택 유형의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점차 흐려지며 새벽에서 오전 사이 서울과 경기 서부, 충남권, 전북에 비가 내린 후 개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전에 가끔 비가,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하늘을 덮는 구름 덕에 내일 아침은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21도를 보이며 오늘 아침보다 2, 3도가량 높겠는데요. 낮 기온은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20도 내외, 청주 21도, 춘천 19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2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속초와 강릉 19도로 아침을 맞이한 후 낮에는 울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고 전북에는 오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1도, 부산 22도, 낮 기온은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무덥겠습니다. 전해상 흐린 가운데 서해상에는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금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토요일에는 동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출판업계에 따르면 예상 외로 책이 제일 안 팔리는 시기가 가을이라고 하는데요. 선선한 가을은 등잔불을 가까이 하며 글 읽기에 좋다는 뜻의 등화가친이란 말도 있죠. 이번 가을은 진짜 독서의 계절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